분명히 똑같은 회의실에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꺼내는데요. 옆자리 그 사람이 말하면 다들 조용히 듣고 제가 말하면 갑자기 누군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잘라버립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메뉴가 잘못 나왔을 때 입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말이 아, 괜찮아요. 그냥 먹을게요. 입니다. 카페에서 자리 좀 봐주실래요? 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정작 화장실이 급한데 네,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답하고 있죠. 택배기사분이 문 앞에 상자를 던지듯 놓고 갔는데 내려놓는 자세가 조금 거칠었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음식값을 계산할 때 계산기는 왜 늘 내 손에 들려 있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방향을 묻는데 나도 처음 온 건물인데도 저쪽 같은데요? 라고 어색하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만 겪는 일인 것 같아서 아무에게도 말 못한 작지만 계속 쌓여온 장면들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당연한 듯 내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던 날, 친한 친구가 농담인데 왜 정색해? 라고 말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순간.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밤에 혼자 이불을 걷어차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으로 출근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자기 진단이 있어요.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가? 얼굴이 만만하게 생겨서 그런가?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가? 심지어 관상 유튜브를 검색해보기도 하고 호구상이라는 단어에 슬쩍 자신을 체크해보는 밤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눈썹을 조금 더 올려보고 턱선을 일부러 각지게 만들어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옷을 어두운 색으로 바꿔 입고 목소리 톤을 일부러 낮게 깔아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다시 생각해봐 주세요. 내 얼굴에 호구라고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기가 약한 특별한 관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얼굴,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어떤 자리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의 있게 대합니다. 그게 정말 얼굴 때문이라면 왜 그런 편차가 생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나갔는데 왜 어제는 멀쩡했고 오늘은 당했을까? 그 답은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1981년 한 심리학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름 돋는 방식으로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그 연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기가 약해서 라고 믿어온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의식 신호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신호가 놀랍게도 여러분의 다정함에서 출발한 흔적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 조금 억울했고 그 다음엔 많이 안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원인을 알면 바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눈독 심리학입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독 나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내 안의 무의식의 틈에 대해 깊이 파볼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 도달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탓하지 않게 될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1981년 뉴욕의 심리학자 베티 그레이슨과 모리스 스타인이라는 두 연구자가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학술지에 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이래요. 공격을 끌어당기다. 피해자의 비언어적 신호. 제목만 봐도 뭔가 묵직하죠? 이들이 한 실험이 뭐였냐면 뉴욕시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60명의 평범한 보행자가 그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출근길, 퇴근길, 장 보러 가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걸음걸이였어요. 그 다음 연구자들은 그 영상을 교도소로 가져갔습니다. 폭력 범죄로 수감 중인 수감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약 이 거리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면 이 중 누구를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얼마나 쉬운 피해자로 보이는지 점수를 매겨주세요.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수감자들의 답변이 기가 막히게 일치했어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영상인데도요. 서로 다른 범죄 이력을 가진 수감자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을 쉬운 피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관상? 체격? 나이? 옷차림? 전부 아니었어요. 정답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움직임의 리듬이에요. 수감자들이 쉬운 표적으로 지목한 사람들은 팔과 다리가 몸통과 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 왼다리가 따라가지 않고 보폭이 일정하지 않고 어깨가 걸음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작이 서로 동기화되지 않고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비동기적 움직임이라고 불렀어요. 반면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한 사람들은
팔, 다리, 몸통, 시선이 하나의 리듬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단단하게 조직된 움직임 이후로 흐르고 있었어요. 단단하게 조직된 움직임, 목적지가 분명해 보이는 걸음.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몸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던 거죠. 수감자들은 그 차이를 몇 초 만에 구분해냈습니다. 글로 설명하라면 못해도 영상만 보면 직관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연구가 말해주는 진실이 뭔지 아시겠어요? 포식자 성향의 사람들은 당신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에서 끊겨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는 지금 이 공간의 주인이 아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끊임없이 방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길거리의 물리적 움직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무실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카페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투와 반응 속도는 매 순간 이런 경계선 지도를 외부에 송출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에서 다른 사람이 발언할 때 내 어깨가 얼마나 움츠러들어 있는지, 상사가 다가올 때 내 시선이 어디로 먼저 피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 내 목소리 톤이 몇 배나 높아지는지 전부 신호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무의식이 알아서 송출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 안쪽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오래된 영역이 있어서 타인의 움직임, 표정, 반응 속도를 매우 빠르게 훑어내기 때문이에요. 신경과학자들은 편도체가 위험, 친밀감, 주도권 판단을 거의 본능 수준에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 공간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물러서고 맞춰줄 사람인가를 판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공항 보안 검색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검색대 직원은 수천 명이 지나가는 중에도 주의 인물을 몇 초 안에 골라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걸음걸이, 눈동자의 움직임, 긴장도, 손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과 미세하게 어긋나 있거든요. 포식자 성향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호구라고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무의식의 안테나가 여러분의 어긋난 리듬을 자동으로 잡아내는 것뿐입니다. 좀 잔인하게 들리죠? 사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건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포식자, 동료, 낯선 이를 구분해야 했던 생존 본능의 흔적이에요.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때때로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의식 중에 보내고 있는 그 신호는 대체 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예요. 이 지점에서 꺼내야 할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미국의 복합 트라우마 전문 심리치료사 피트 워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이 위협을 느낄 때 반응하는 방식에 네 번째 패턴이 있다는 걸 공식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투쟁, 도피, 경직 있잖아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피트 워커는 여기에 네 번째를 추가했어요. 바로 패닝. 한국어로 옮기면 맞춰주기 반응입니다. 피트 워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닝 유형의 사람들은 타인의 욕구와 요구에 자기 자신을 녹여 넣음으로써 안전을 구한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는다. 어떤 관계에 들어갈 때 치러야 할 입장료는 내 욕구, 권리, 선호, 경계선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한번 쿵 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동안 거절하지 못했는지, 왜 분위기를 내가 책임지려 했는지, 왜 싫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안 나왔는지, 그게 내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니라 어떤 반응 패턴이었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내보내고 있는 경계선 부재 신호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나잖아 하는 감각이 올 겁니다. 첫 번째, 과도한 미소와 끄덕임입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던지는데 여러분의 고개는 이미 끄덕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옆자리 사람이 통화를 너무 크게 해서 귀가 아픈데 눈이 마주치면 먼저 어색하게 웃어버려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선 넘는 농담을 던지면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입꼬리가 먼저 올라갑니다. 심지어 택시에서 기사분이 정치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내 의견이랑 완전히 반대인데도 아, 네네 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죠. 이 반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얼굴이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표정 근육이 내 의지를 배신하고 상대를 안심시키는 쪽으로 자동으로 작동해버려요. 이게 포식자 성향의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이 선을 넘어도 웃을 사람입니다 라고 얼굴로 미리 선언해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호는 한두 번 만나도 상대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두 번째, 침묵을 1초도 못 견디는 습관입니다. 대화 중에 상대가 말을 멈추면 그 어색한 공기가 1초만 흘러도 여러분이 먼저 입을 엽니다. 분위기가 가라앉는 게 내 탓 같아서 그 침묵의 책임이 전부 나에게 돌아온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던져서 공기를 메우고 괜히 날씨 얘기, 점심 얘기, 어젯밤 드라마 얘기를 꺼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미리 머릿속에서 혹시 말이 끊기면 꺼낼 소재 3개를 준비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건 대화의 방향키를 상대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행동입니다. 누가 말 주제를 정하고 누가 흐름을 끌고 누가 마무리할지 그 모든 결정권을 제가 먼저 채울게요 라는 한마디로 상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상대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해명하고 알아서 설명하고 알아서 사과하는 장면이 벌어지기도 해요. 세 번째, 타인의 감정을 내 책임으로 느끼는 습관입니다.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상사의 표정이 어두우면 나도 모르게 내 업무 체크리스트부터 돌려보죠. 연인이 말수가 줄면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는지 녹음 틀듯 재생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해도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파고들어요. 그러다 정작 내가 피곤하고 괴로운데도 그걸 말하지 못한 채 상대의 기분만 체크하고 있죠. 이 습관의 이름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과잉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포식자 성향의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짝 기분 나쁜 척만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사과하고 알아서 맞춰주고 알아서 자기 의견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요. 조종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한번 뾰로통한 표정을 짓기만 해도 여러분이 온종일 자기 눈치를 본다는 걸 그들은 몇 번의 시험으로 금방 파악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뾰로통한 표정 하나로 여러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는 아니오라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무의식적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몸과 표정과 반응 속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기 중에 퍼져나갑니다. 1981년 그레이슨과 스타인 연구에서 수감자들이 잡아냈던 그 어긋난 리듬의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싸우고 소리 지르고 관계를 다 뒤엎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그 사람을 또 봐야 하고 다음 주 가족 모임에 또 가야 하고요. 여기서 꺼내드릴 무기는 심리학 용어로 그레이 락 메소드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옮기면 회색 돌덩이 기법이에요. 이 기법의 유래가 좀 재미있어요. 2012년경 스카이라라는 이름의 한 생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신 주변의 조종자가 진짜로 원하는 건 드라마와 감정 반응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길바닥의 회색 돌멩이처럼 보이면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난다. 이 글이 온라인 생존자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퍼졌고 지금은 사이콜로지 투데이, 메디컬 뉴스 투데이 같은 권위 있는 매체에서도 정식 방어 기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리는 단순해요. 포식자 성향의 사람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당황하고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영양분이에요. 그 영양분 공급을 끊어버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임상가들은 보고합니다. 실전 화법 3가지를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로봇 리액션입니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던졌을 때 얼굴의 미소 근육을 일부러 해제하세요. 끄덕이지도, 웃지도, 놀라지도 마세요. 그냥 무표정. 그리고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반 옥타브 낮게 깔고 짧고 건조하게만 대답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이 짧은 4문장이 전부예요. 여기에 미소도, 변명도, 추가 설명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가장 우아한 차단법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에서 평소와 같은 맞춤 서비스를 얻지 못하면 점차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한 박자 쉬고 건조하게 반문하기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하면 바로 웃거나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면서 딱 3초만 침묵을 깔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담담한 톤으로 반문합니다. 방금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농담이셨어요? 그 표현이 왜 필요했을까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포인트는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상대가 자기 말을 스스로 다시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3초의 침묵과 한 번의 반문이 공격성을 내뿜지 않고도 상대를 혼자 민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는 자기 말을 다시 들으면서 속으로 아, 내가 좀 세게 말했나? 하는 자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기싸움 1도 없이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눈 맞춤 조절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빤히 응시합니다. 둘 다 방어 모드를 드러내는 신호예요. 대신 상대의 얼굴에서 살짝 비껴난 지점을 보세요. 콧등이나 양 눈썹 사이의 지점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속도를 평소보다 약간 느리게 가져가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나는 당신에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신호를 몸 전체에서 발산시킵니다. 그레이슨과 스타인의 연구로 돌아가 보면 이건 바로 동기화된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재건하는 작업이에요. 몸 전체가 하나의 리듬으로 차분하게 흐르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법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감정의 온도를 확 낮추는 것.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민망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바운더리의 본질이에요. 싸우지 않고 지키는 가장 어른스러운 방식의 자기 방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써보시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 서서히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사람과 상황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가 약해서, 만만해서, 내가 어리석어서라고 믿으며 쌓아온 그 모든 자기 비난을 한 겹씩 내려놓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호구처럼 당해왔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고개가 자꾸 끄덕여졌던 건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먼저 살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침묵을 못 견뎠던 건 그 어색한 공기가 상대를 불편하게 할까봐서였고요. 여러분이 타인의 기분을 내 책임으로 느꼈던 건 그만큼 다른 사람의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신경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성능 좋은 감정 감지 안테나예요. 타인의 작은 변화까지 잡아내고 공기의 미세한 진동까지 읽어냅니다. 이건 정말 드문 능력이고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따뜻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그 따뜻함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이미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지금까지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만 그 안테나가 너무 오랫동안 상대 쪽으로만 향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방향을 조금씩 돌려서 절반쯤은 나 자신에게도 향하게 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한 바운더리 기법의 진짜 의미예요. 당신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따뜻함이 향할 방향을 당신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포식자 성향의 사람이 떠나도 여러분의 곁에 남을 사람은 반드시 남습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곁에 남거든요. 오히려 그 아니오라는 한마디를 기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면을 쓴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만나고 싶었던 거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정함은 아무에게나 나눠주는 공짜 자원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건네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라도 당신을 대하는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뿌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대해 더 깊게 파볼 예정입니다. 거절은 왜 죽기보다 힘들까? 그 답을 함께 찾으러 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독 심리학이었습니다.